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야구부의 마네킹 대가리. 고등학교 무렵 이야기입니다. 야구부 부실에 놀러 갔더니 뭔지 모를 마네킹 대가리 하나가 덜로 있었습니다. 왜 야구부에 이런 게 있는 거요? 야구부 원인 친구 녀석한테 묻자 태연하게 얘가 돌아온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어디 내다 버려도 다음날 아침이면 야구부 부실에 돌아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녀석 말도 안다 라고 이상한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나는 뭔 헛소리를 하나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구부 부원들은 몰려들어 마네킹에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인사해 라며 마네킹에게 말을 겁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다들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지만 친구는 진지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네킹이 말을 하는 것 아니었지만요. 야구 부원 중 한 놈이 부끄러워하기는 하면서 마네킹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도 야구부 놈들이 진지하기에 나는 평소에는 말을 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좀 서투르긴 해도 말을 한다고 하고 좀 짜증난 말투로 대답이 돌아옵니다. 마네킹이 말을 안 해서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진짜니까. 친구가 하도 진짜라고 말을 해대서 나는 아니라고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야구부원이 아닌 내가 있어서 그런가 보지. 하고 적당히 맞장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 마네킹 왜 이렇게 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냐? 기왕 야구부에 둘 거면 너네들처럼 빡빡 밀어버리지. 그러자 부원 중 한 놈이 태연하게 마네킹을 걷어차며 대답했습니다. 그 자식, 이발기로 머리 싹 밀어줬었어. 지금 머리 듬성듬성한 건 다시 자라가지고 그래. 야구부에 놀러 간 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영구 결번을 받았다는 마네킹한테 묻고 싶습니다. 너는 왜 야구부로 돌아가는 거니?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나오는 길. 친구와 함께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엔 밤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나는 내심 벌벌 떨고 있었다. 잠시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고 나는 졸도할 뻔했다. 뒤에는 무섭고 기분 나쁜 노파가 있었으니까 허리를 숙이고 머리카락은 산발이라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졌다. 뭐지, 저건? 귀신인가? 저렇게 스산한 분위기라니 틀림없이 귀신일 거야. 나는 노파에게서 눈을 피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포와 호기심은 커져만 가. 나는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파를 몇 번이고 돌아보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앞에서 다가온 여고생이 우리 옆을 지나 곧바로 노파에게 걸어갔다. 서로 상대가 보이질 않는 듯 피하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 노파는 마치 특수효과처럼 슥 여고생의 몸을 빠져나왔다. 나는 마구 비명을 지르며 거기서 도망쳤다. 역시 노파는 귀신이었구나. 처음부터 이상했어. 처음부터. 왜 그래? 헐레벌떡 쫓아온 친구가 내게 묻는다. 나는 헛소리처럼 중얼댔다. 나왔어. 나왔다고. 귀신이 저 할머니가. 그러자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 시작했다. 뒤에서 천천히 걸어온 노파에게 친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인사를 건넸다. 가까이서 보니 의외로 별 이상할 것 없는 보통 할머니였다.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이야. 보기에는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귀신은커녕 엄청 건강한 분이라고. 뭐야, 괜히 무서워했네. 귀신이 나오는 길이라니 순 엉터리잖아. 세 번째 이야기, 산속마을의 공무원. 그는 산속마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폭설이 내리면 제설차를 타고 눈을 치우는 것도 업무 중 하나. 그런데 그 제설차가 조금 이상하더란다. 거기 타고 눈을 치우고 있노라면 어째서인지 동물들이 자꾸 부딪힌다는 것이다. 심할 때는 제설 작업 한 번 하는데 8마리가 나타날 정도였다고 한다.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 말에 따르면 마치 동물이 제설차를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신경이 쓰인 나머지 그는 제설차의 이력을 조사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과거 인명사고를 냈던 전력이 있는 차였다. 민간 회사에서 사람이 치여 죽는 사고가 났는데 그걸 중고로 사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 동사무소 신입 직원이 그만 제설차에 휘말려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큰 사고가 되질 않고 몸성이 나왔지만
신입은 기분 나쁜 말을 늘어놓았단다. 저 제설차 옆에 섰더니 누가 잡아 끄는 것 같더라고요. 차 쪽으로 질질 끌고 오는 것 같은. 그래서 그만 제설차 쪽으로 넘어졌던 겁니다. 결국 차량 불량으로 처리해서 그 차는 눈이 와도 쓰질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인가 폐차 처리되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원숭이 이야기.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다. 지인의 오두막에서 묵을 겸 술자리 벌이던 어느 밤이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하러 가보니 숲속으로 허연 것이 빨려 들어가더란다. 더러운 붕대 다발이었다. 마치 투명한 통에 감겨있는 것처럼 천이 빙빙 감겨 하늘에서 흔들흔들 떠돌고 있었다. 하나 오두막에서 새어나온 빛 사이로 잠시 보이던 그것은 곧 나무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무슨 일이야? 뒤를 보니 오두막 주인이 안주를 손에 들고 창고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상한 걸 봤다고 지금 본 거 이야기했다고 한다. 오두막 주인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꽤 옛날 일이지만 말이야. 이 오두막 옆에 은 원숭이가 쓰러져 있더라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었는데 상처가 엄청 심했어. 무리에서도 포기하고 내쫓았겠지. 아마 회 안에 젖은 데. 그는 말을 이어갔다. 무심코 동정심이 일어서 치료를 해주고 붕대도 감아줬어. 한동안은 오두막 근처에서 머물다가 상처가 나으니까 쓱 사라져버렸어. 뭐 야생동물이라는 건 대개 그런 법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 몸은 다 나았는데도 붕대를 벗으려 하질 않더라고. 그리고 매년 치료를 받았을 때 즈음에 꼭 답례를 하러 찾아와. 그러고는 현관을 열어 젖혔다. 문 바로 앞에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과일과 버섯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원숭이가 은혜를 갚는 건가? 신기하면서도 훈훈한 기분에 잠겼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단다. 붕대는 분명히 보였는데 왜 원숭이는 안 보인 거지? 말했잖아. 한참 전 일이라고. 애당초 늙은 원숭이였으니 죽은 지도 꽤 됐어. 내가 본 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오두막 주인은 한참 동안 숲속을 바라봤다고 한다. 솔직히 이제 은혜 갚기는 충분하니 성불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말이야. 외로운 듯 그렇게 말하더란다. 5번째 이야기. 자연보호관.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다. 그는 미국 원주민 혈통이라 자기 부족이 사는 지역에서 자연보호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옛날 산속 호수와 늪에서 기묘한 가죽을 찾아낸 적이 있더란다. 그 가죽은 앞에 빽빽하게 길고 검은 털이 덮여 있었다. 털은 매우 딱딱해서 바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다. 기분 나쁘게도 사람처럼 팔다리가 붙어 있더란다. 꼬리는 없이. 그가 말하기를 털이 숭숭 난 사람이 그대로 가죽을 벗어던진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짐승의 가죽에 누가 손을 댄 건가 싶기도 했지만 어디에도 가공한 흔적은 없었다. 가죽은 바람에 펄럭일 정도로 얇아 마치 뱀이 허물을 벗은 것 같았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동물의 가죽인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다. 부족 장로에게 묻자 그것은 바늘 남자가 벗은 가죽일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바늘 남자란 사람 형태를 한 털이 많은 괴물로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귀가 길고 뾰족하다고 한다. 머리가 무척 좋아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이용한다. 하지만 다른 생물에게 강한 악의를 지녀 항상 주변을 저주하는 존재다. 산에서 다른 동물을 만나면 물어 죽여버린다. 하지만 사람과 만날 경우에는 달라서 그대로 달라붙어 온몸에 바늘로 찔러댄다는 것이다. 거기 찔리면 대부분은 그대로 기절하고 만다. 그 후 기절에서 깨어난 인간은 바늘 남자와 같은 정신을 가지게 된다. 모든 생물을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눈에 띈 동물은 닥치는 대로 물어 죽이게 된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서서히 몸은 바늘 남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끝내는 늪에 숨어 살게 된다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바늘 남자가 하도 많아서 산에 짐승이 없을 지경이었던 적도 있다고 한다. 바늘 남자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탈피를 하고 기체정령이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생물의 흥미를 잃고 무해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탈피를 하고 남은 가죽을 찾은 건 잘된 일이라고 장로는 말했다. 다만 남은 가죽이나 바늘이 혹시 해를 끼칠지 모르니 태워버리라는 당부와 함께 자연보호관인 그는 고등교육도 받았을 뿐더러 이성적으로 사리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거의 지혜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하여 장로의 말을 따라 그 가죽을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애깝네.
혹시 미확인 생명체를 찾아낼 기회였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말을 건네곤 한다. 하지만 그는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법이야. 라며 냉정히 대답할 뿐이다. 6번째 이야기, 이상한 공터. 이상하지만 지금도 확실히 떠오르는 기억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방학이었다. 집 뒤쪽에 있는 큰 공터에서 여름방학 자유과제였던 근처의 곤충 찾기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터 구석 콘크리트 바닥에 하수도로 통할 것만 같은 녹슨 철문을 발견했다. 흥미가 동한 나는 문을 열어봤다. 아래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보인다. 모험심에 가슴이 달아올라 나는 곧바로 집에 돌아와 회중전등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두근거리면서 그 사다리를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와 보니 바닥은 철망으로 되어 있었다. 그 밑에는 지하 배수로가 있는지 작게 물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 하수도는 아닌 듯 했다. 통로는 앞뒤로 쭉 펼쳐져 있었는데 나는 우선 정면을 향해 걸어가 보기로 했다. 회중전등으로 발밑을 비추며 두근두근 한동안 걸어갔다. 눈앞에는 철조망이 나타났다. 막다른 곳이었다. 옆에는 위로 이어진 사다리가 있었다. 더 굉장한 걸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실망하면서 나는 사다리를 올랐다. 얼마 걷지도 않았으니 처음 들어온 곳 근처로 나갈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지만 뚜껑을 열고 나온 곳은 처음 들어온 곳과 똑같은 곳이었다. 게다가 황혼이 치고 있었다. 분명 들어간 건 한낮이었는데 어쩐지 무서워져서 나는 집에 돌아가려 공터를 떠났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뭐라고 해야 할까? 풍경이 미묘하게 달랐다.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맨날 과자를 사 먹던 가게가 본 적도 없는 집으로 바뀌어 있기도 했고 동사무소가 병원으로 바뀌어 있기도 했다. 도로 표지판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마크가 붙어 있었다. 서둘러 집에 와보니 역시 미묘하게 이상했다. 뜰에는 커다란 선인장이 꽃을 피우고 있었고 스포츠카를 세로로 압축한 것 같은 이상한 디자인의 새빨간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현관 옆에는 인터폰 대신 아래로 기울어진 작은 레버가 붙어 있었다. 네 발의 털이 난 길인 장식물이 문 양옆에 있었고 하지만 우리 집이었다. 세세한 곳은 다르지만 어떻게 봐도 우리 집이었다. 명패도 그대로였고 왠지 모르게 다른 그림 찾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집 뒤쪽으로 돌아가 부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실에서 보라색 기모노를 입은 아버지랑 어째서인지 학교 음악 선생님이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나는 문득 당시 플레이하고 있던 드래곤 퀘스트 3을 떠올렸다. 그 게임에는 또 다른 세계라는 게 나오거든. 딱 그 느낌이었다. 내가 또 다른 세계에 와버리다니. 당황한 나는 공터로 뛰어갔다. 그리고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뒤 원래 왔던 길을 더듬어 갔다. 정말 식은땀을 뚝뚝 흘리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늦으면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처음 들어왔던 사다리를 타고 나는 원래 세계로 무사히 돌아왔다. 거기 가까이 가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 그러는 사이 우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결국 그 또 다른 세계가 무엇이었는지는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았다. 하지만 반년 전 일 때문에 주변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슬쩍 살펴본 적이 있었다. 반쯤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었지만 공터는 아직 거기 있었다. 그 무렵에 공포감이 떠올라서 가까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철문도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7번째 이야기, 혼자 하는 여행. 산이라고 하면 역시 야마나시지. 라는 생각에 혼자 야마나시현 여행을 갔었다. 산을 좋아한다고는 해도 등산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차를 타고 아슬아슬한 산길을 쭉 달려나가는 것이다. 현경계를 넘어 막 야마나시 현에 들어갔을 무렵 갑자기 비가 거세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를 가장 빨리 움직이게 했지만 앞이 전혀 안 보일 정도였다. 나는 가능한 한 속도를 늦추고 상향등을 켠 채 천천히 나아갔다. 비는 갑작스레 그쳤다. 잠시 쉴까 싶어 나는 도로변에 보이는 큰 라면집 앞에 멈춰 섰다. 점원에게 방금 전에는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하고 말을 걸었다. 하지만 기요. 비는 전혀 오지 않았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산에서는 날씨가 쉽게 바뀐다고 하지만 아까 그 비는 국지성 호우였던 걸까? 가게를 나온 뒤 나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잠시 달렸을 뿐인데 이내 길을 잃고 말았다. 마침 주유소가 보이길래 기름도 넣을 겸 거기 들렀다. 라면집에서 나와서 왔거든요. 라고 말을 꺼내며 길을 물었다. 이 근처에 그런 라면집 없는데요. 당황스러웠다. 오늘은 방금 전까지 비가 엄청 와서 요 앞 산길은 통행 금지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주유소를 빠져나와 또 달려갔다. 여관이 보이기에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체크인하기로 했다. 여관 여주인 같은 사람이 나를 맞아주었다.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저녁 나올 때까지 요 앞 파노라마 라인을 드라이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주유소가 없어서 기름을 먼저 채워둬야 하겠지만요. 분명히 비도 내렸었고 라면을 먹어서 배는 빵빵한 데다 차에 기름도 가득인데 다음날 찾아간 여관에서 그런 여관은 없을 텐데요. 라는 대답을 듣고 나는 숙박을 취소한 후 도쿄로 돌아왔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여행을 갔었던 걸까?